230개 조문으로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분량의 10배가 넘습니다. 저도 지금 한국민사집행법 학회 정회원인데 그 안철상 옛날 대전지방법원 원장이 회장이었는데 지금은 법원 행정처장으로 갔죠. 법원 행정처장이 당년직 대법관입니다. 대법원 그 판결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법관이 총 14명인데 법원 행정처장 빼고 13명만 전원합의부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매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근데 시험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는. 경매라는 말 뜻은 경쟁매매입니다.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계약 형식을 경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매는 공개매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과거에 이런 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실시하고 공매는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이런 시험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X였어요. 가정답에는. 가정답에 X였다가 본정답 발표할 때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왜냐하면 경쟁매매는 법원에도 하지만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도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도 경매하고요. 공매도 마찬가지 공개매각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일반 회사에서도 공개매각 한다고요. 공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물론 나오는 거는 법원 경매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만을 한정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공매는 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경매가 나오죠. 경매 위주로. 경매하고 공매하고 차이점을 또 비교하면 좋은데 경매는 이를테면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못 받으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받지 않아도 공매 절차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매는 진행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9페이지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보면 동그라미 1번 임의경매, 동그라미 2번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돈 받기가 뭐가 더 쉬울까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임의로 경매 넘기는 걸 임의경매, 강제로 경매 넘기는 걸 강제경매라고 하는데 임의경매는 담보물건이 있어야 임의경매를 할 수 있고 강제경매는 집행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한. 자,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을 안 내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임의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주인이 돈을 안 준다고 해도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경매 넘길 수는 없죠. 집행권한인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경매가 돈 받기가 더 쉽죠. 강제경매는 집행권한을 받는 사이에 재산을 다 빼돌려버리면 현실적으로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빼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합니다. 보존처분이라고 하죠. 재산을 보존하는 처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이는 가짜가 거짓가짜죠. 거짓가. 금전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를 하고 금전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은 가처분을 합니다. 그 등기부를 떼보니까 가처분 돼 있고 등기 원인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산이 부인 명의로 돼 있고 남자 요즘은 부인 명의로 많이 바꾸죠. 원래 남자 명의로 돼 있던 것도. 그래서 남자가 재산 분할 청구하는 케이스더라고요.
이런 재미나는 게 지금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 10년 동안 서류상 이혼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제 친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서류상은 이혼하고 같이 살고는 있어요. 남편이 계속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돈 분할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같이 살고 있다가 한 5년 후부터 이제 사업 성공했어요. 남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이혼했는데. 이혼은 몰래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판사 앞에 가서 이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이혼이 가능하죠. 근데 혼인신고는 그냥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그냥 해버리면 돼요. 인후보증 2명 보증 써야 되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혼인신고는 해봤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냥 혼자 가서 해도 돼요. 배우자 혼자 가서 혼인신고는 몰래 해버렸다고. 혼인이 이게 유효냐 무효냐. 이 남자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어려울 때 도와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려고 하니까 여자가 지금 뭔 소리 하나 나오고 결혼돼 있는데 오히려 불륜이다 하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무효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지금 통정 허위 표시면 원래 이혼 의사가 없으면 혼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죠. 그 남자가 혼인 의사가 있으면 유효하고 혼인 의사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게 중요한데 가슴 속에 있는 의사를 알기가 쉽지 않죠. 저는 당연히 무효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혼인신고 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남편이 몰랐을 리 없다. 알았다면 추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추후에 인정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지. 이런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5년이나 지나가지고 이제 와서 말하는 거는 몰랐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 그 여자분이 시댁 행사 이런 데도 다 참여했대요. 그러면은 묵시적으로 이거는 그냥 부부라고 생각할 혼인할 의사가 있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더라고요. 아직 판결을 나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런 사건이 접수는 됐다고요. 원래는 혼인할 의사 없이 몰래 해버리면 그건 무효죠. 명백하게. 이혼할 의사 없이 했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우자가 일단 그런 거 사건 많이 났어요. 망해가지고 빨리 재산 너까지 피해본다. 빨리 서류상 이혼하자. 사랑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알았다. 이혼은 해주는 대신 재산은 일단 나 앞으로 다 넘겨놓고 이혼했다. 다시 합치면 줄게. 이렇게 하시라고요. 왜냐면 가짜 이혼도 유효합니다. 판사 앞에서 이혼한다 말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요. 속으로는 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면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법을 공부하면. 그래서 남 돈 줄 때는 통장으로 주고 받을 때는 산속에서 현금으로 받고 그래놓고 나중에 안 받았다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분쟁이 많이 생겼잖아요. 누구는 만났냐 안 만났니 나중에 되면 분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제 조카가 중개를 하는데 미성년자가 원룸 같은 거 학생은 미성년자가 방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월세 무보증 40만 원 이런 건데 월세인데 주인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동의받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감증명하고 위임장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없단 말이에요. 서류가. 어떻게 하면 되냐 묻더라고. 그러면 문자 주인 아버지하고 부모한테 원래는 부모 동의 둘 다 받아야 되죠. 동의를.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아니면 통화해놓으면 녹음해놔야 되는데 통화는 이게 나중에 녹취록 다시 작성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요. 몇십만 원.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는 통신사에 가면 바로 공짜로 떼주잖아요. 그거 법원에 제출하면 되니까 부모한테나 부모 사실상 둘 다 해야 되는데 둘 다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부모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문자 메시지로 아들 자식 누구하고 왔는데 계약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표현들이라도 성립할 가능성이 많죠. 문서로 그런 게 문서 못 받으면 문자라도 이런 걸 받아놓고 최소한 계약을 하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는 또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부모 둘 다 동의받아야 돼요. 친권자가 2명 부부가 2명 다 있으면 둘 다 동의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권리분석, 소재주의, 인수주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소재주의, 인수주의. 경매가 9회 때부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9회 때 처음 이게 권리분석이 출제됐었어요.
소재주의, 인수주의가 있는데 소재주의, 인수주의. 소재된다, 손톱 소재한다, 삭제된다, 말소된다 같은 뜻입니다. 말소주의, 삭제주의, 소재주의. 원칙적으로 경매 넘어가면 등기부에 있는 권리는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소재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재되는 게 말소되는 게 근저당권, 저당권 5개가 있습니다.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이건 무조건 말소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말소되는 이유가 이거는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을 받기 때문에 말소해도 됩니다. 다만 경매 신청 기입 등기, 경매 신청 기입 등기도 이제 경매가 끝나고 나면 경매 진행되고 있다, 신청이 됐다는 등기도 말소해야 되겠죠? 이것도 말소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도. 그 다음에 인수되는 거, 인수된다 이 말은 떠안아야 된다 이 뜻이죠. 유치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예고등기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예고등기가 되어 있다면 인수됩니다. 지금은 뭐 예고등기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전소유자 가압류, 전소유자 가압류든 현소유자 가압류든 가압류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옛날엔 전소유자 가압류는 인수된다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전소유자의 가압류도 말소됩니다. 원칙적으로. 단 그 매각 물권 명세서에 이거는 인수되는 권리다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그런 거는 인수됩니다. 그렇게 특별히 적어놓지 않았다면 말소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최선순위인 전세권, 임차권, 그 다음에 무조건 인수되는 거, 무조건 말소되는 거 뺀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이런 게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인수되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말소됩니다. 이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인수되지만 배당 요구를 하면 말소됩니다. 왜냐하면 배당 요구하면 배당을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잖아요. 물건은 순서대로 배당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최선순위가 배당을 다 못 받으면 경매 신청한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민사집행법에서는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 그걸 무잉여 경매라고도 하죠. 무잉여 경매인데 법에는 잉여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한글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한테 돌아가는 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남 괴롭히려고 경매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순위는 무조건 배당을 다 받아요. 다 받기 때문에 말소돼요. 그러나 최선순위 임차권은 대항력만 갖추고 있고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다면 배당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을 다 받을 때까지는 인수됩니다. 전세권은 말소된다. 그래서 오늘 문제의 그 전세권이 말소된다. 몇 번이죠? 3번에 5번. 3번에 5번이 답인데요.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3번에 5번. 자,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는 예를 들면
그래서 유치권은 민법 시험에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죠. 다만 유치권자도 강력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다 하면 또 맞습니다. 그 유치권은 배당이 안 되니까 인수되는 거고요. 분묘기지권도 오래된 묘가 있으면 이거 그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묘 강제로 이장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법정지상권도 만약에 이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이였다가 임의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갑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을 매수인은 즉 경락인 낙찰자 매수인 같은 말입니다. 을 매수인은 지료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갑한테. 지료는 통상 낙찰대금, 그 매수대금, 매수자금의 한 5% 주라고 합니다. 민법상 이자. 그럼 이자 받는 것밖에, 지료받는 것밖에 못한다고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를 낙찰받으면.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다. 위험하다. 그럼 내가 돈 벌려면 위험한 거 해야 돼요? 안전한 거 해야 돼요? 돈 벌려면 위험한 걸 해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면 위험한 걸 해야 되죠? 안전한 거는 비싸요. 안전하니까. 위험한 거는 사람들이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주장하는 자 있음, 이렇게 매각 물권 명세서에 나와 있으면 입찰에 참여를 못 한다고요. 대부분은 무서워서. 그럼 가격이 자꾸 떨어지겠죠. 유찰되면. 완전 자유 경쟁 매매가 아니잖아요. 우리 경매는 제한 경쟁 매매거든요. 그래서 1억에서 아무도 살 사람이 없으면 한번 유찰되면 통상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 가격을 깎아줍니다. 서울 경기는 20%고 강원도, 인천, 대전 30%죠. 한번 유찰되면 1억에서 그 다음엔 7억 7천만 원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위험한 거는 가격이 싸요. 그 대신에 이게 유치권도 90% 이상은 전부 가짜 유치권이에요. 개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거의 다 가짜고요. 법인이 주장하는 거는 거의 다 인정돼요. 왜냐하면 법인은 법인의 장부에 다 기록되잖아. 뭐 자재상거 이런 게 다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요. 법인의 장부에 기록돼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증거를 수집해야 되죠. 예를 들면 이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증거, 배우자 약 올려가지고 뭐 욕하게 만들고 때리려고 하는 거 이런 거 한 개 맞아도 좋아요. 때리게 만들어가지고 119 불러야 돼. 119 부르면 119 부른 기록도 다 남아요. 계속 자주 부르고 이러면은 나중에 그게 다 증거가 된다고요. 그러면 기책 사유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법을 공부하면 그럼 무서워요. 배우자라도 무서워해요. 저도 때리려고 하면 바로 지금 119 부른다, 경찰 부른다 이러면 무서워서 못 때리겠더라고. 때리려 해도.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요. 그럼 경찰이 왔다가도 그냥 가. 경찰 오면 또 가라고 해요. 합의했다고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하지만 그 출동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자, 그 다음에 162페이지 162페이지에 경매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 절차가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매를 예를 들면 그 현장 답사 이런 거 현장 답사해야 된다 이런 법이 없다 이 말의 결론은 법조문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경매 절차가 맨 위에 보면은 채권자가 돈 받을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 비용을 미리 예납합니다. 그 해당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다 경매 신청을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 준비를 합니다. 그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개시 결정을 등기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통지체고 즉 세무서에 세금 받을 거 있는지 받을 거 있으면 교부 청구하라고 체고를 합니다. 그리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현장 조사 명령을 하고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 명령을 합니다. 이 평가 명령을 참조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산정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 자유경쟁 매매가 아닙니다. 만약에 1억짜리 부동산을 팔면 완전 자유경쟁 매매면
3명이 한 명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사겠다고 써냈으면 최고 높게 써낸 사람한테 무조건 파는 게 완전 자유경쟁매매죠. 제한경쟁매매는 일정한 금액 제한이 있다고. 1억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팔겠다. 그럼 1억 이상 써낸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유찰됐다고 하죠. 유찰되면 상당한 금액을 깎아준다. 20% 또는 30% 전차 매각 가격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걸 감안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고요. 그 집행관이 현장 조사한 것을 보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 공고를 하는데, 입찰 공고를 하면 최초 입찰 기일은 공고일로부터 2주 14일 이후로 정합니다. 법원 게시판 최초 경매 기일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공고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신문에 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이게 광고비를 미리 아까 맨 위에 예납한다고 해서 미리 내는데 광고비가 한 건당 20만 원이에요. 그럼 이 100건을 광고해요. 그럼 신문사에서 2천만 원 광고비 받는다고요? 그럼 2천만 원 광고비 받으면 보통 옛날에는 관행상 법원에다가 5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이렇게 했어요. 안 그러면 다시 광고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이 광고비 받고 있어요. 굳이. 왜냐하면 신문에 광고 보고 경매 참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왜냐하면 신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초 경매 기일 공고만 신문에 한다고. 최초. 즉 가격 안 깎은 거 최저 매각 가격 1억이면 1억짜리 그대로 나온다고요. 한번 유찰된 거는 신문에 공고 안 한다고요. 일반 우리 국민들은 처음부터 입찰 참여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한번 유찰되고 나면 그때부터 경매 참여를 해요. 그래서 신문 보고 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광고비를 받아가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물건자료 열람. 뭐 어디 법에 우리 경매하려면 반드시 물건자료를 열람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민사과에 가면 입찰기일 7일 전부터 비치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이런 걸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열람하고 실무적으로 본다면 현장 답사를 해보고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또 현장 답사에 가서 중개사무소, 저도 중개사무소 있으면 옛날에 연락 많이 와요. 예를 들면 903호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연락 와요. 그래서 제가 경매 낙찰 받으려고 이러니까 깜짝 놀랐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더라고요. 예, 낙찰 받으면 저한테 내놓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903호 시세 묻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냥 아파트 시세를 물어야지 903호 자기 낙찰 받을 거 시세를 묻으면은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 층별로 시세가 다 다르기는 하거든요. 조금씩. 그러니까 부동산에 가서 이 그냥 층 903호 이렇게 하면 안 가르쳐줘요. 경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냥 시세가 얼마 되냐 이렇게,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경매를 낙찰 받아가지고 여기 내놓을 건인데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그 시세 파악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무조건 1등 높게 써내버리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죠. 시세보다. 자, 그렇게 현장 답사를 하고 나서 이제 경매 실시, 매각기일날 경매를 실시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한번 꼭 이 법정에 한번 가보는 게 좋아요. 이걸 제 경매 실시 매각기일부터 이제 법정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오전에 다 끝나요. 한 2시간만, 10시부터 2시간만 있어 보면 어떻게 경매 진행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매각기일날 이제 최고가 매수신고인 1등 한 사람을 뽑고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인 2등 한 사람도 있으면 뽑고, 보증금은 1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최저 매각 가격의 1할 10% 또는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 입찰자, 즉 매수신청인이라고 하는데,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2명 이상이면 추가 매수신청을 하고요. 그 1등 한 사람이 2명이면 그 1등 한 사람들끼리만 추가 입찰을 한다고요. 그래도 또 1등 한 사람이 2명, 높게 써낸 사람이 2명 똑같으면 그때는 추첨합니다. 추첨. 자, 그 다음에 매각기일날 1등을 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데, 만약에 최저 매각 이상 써낸 사람이 없으면 유찰되고, 유찰되면 세매각을 하는데, 세매각을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가격을 깎아준다. 자, 그리고 이제 1등을 했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됐다면
일주일 안에 매각 허부 결정을 선고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선고합니다. 만약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대금 납부 기일이 아니고 기한입니다. 우리 3번에 2번, 우리 오늘 문제 3번에 2번인데요.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이라고요. 바뀌었다고요. 옛날 같으면 6월 28일 딱 하루만 돈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6월 28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만약에 돈을 안 내면 재매각을 하는데 재매각의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새매각, 유찰돼서 새매각 할 때만 가격 깎아주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명도를 받는데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바로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가 인도명령서 교부해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최소한 소송기간 2, 3개월 이상 걸리고 소송비도 2, 300만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하고 6개월 이내만 가능하고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만 인도명령 할 수 있습니다. 163. 새매각, 재매각 두 번째 박스. 새매각은 유찰되어서 새매각할 때는 가격을 깎아준다. 상당 금액을. 근데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64페이지 2번 배당 순서입니다. 배당 순서. 배당 순서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경매 실무상도 반드시 알아야 되죠. 배당 순서는 가장 먼저 배당하는 것을 영순이라고 하는데 집행비용, 아까 송달료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이런 집행비용 가장 연합해 놓은 거 가장 먼저 배당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영순이고요. 그 다음에 1순위는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우선 면제고요. 그 다음에 이 순위가 소위 당해세입니다. 만약에 우리 학원 건물 여기에 대한 재산세 안 낸 게 있다면 이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이게 경매 넘어가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받는다. 그 다음에 3순위가 우리 서브노트는 3순위, 4순위 되어 있는 걸 저는 그냥 3순위로 묶으면 물건입니다. 근데 물건이 아닌데 물건하고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게 조세채권,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임차인입니다. 또는 뭐 저당권, 건저당권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순서대로 먼저 있으면 먼저 배당한다 이 말인데,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져요. 법정기일의 전후에 따라서 법정기일이 만약에 재산세 같으면 재산세 납부 고지서 발송일인데 재산세를 7월 16일부터 내니까 가령 7월 6일이 이 조세의 법정기일이라면, 예를 들면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아마 9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세금 원래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내야 되잖아요. 한 달 연체했다고 바로 압류등기 안 하죠. 계속 독촉하고 계속 안 내면 압류하고 공매 처분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9월 1일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해보니까 깨끗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타났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재산세 안 낸 게 연체돼가지고 공매 넘어갔어요. 그러면 누구부터 배당합니까?
재산세부터 먼저 배당받아가요. 법정기일이 7월 9일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35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반드시 세금 체납 사실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물어보고 없습니다 하면 자필로 없습니다. 적고 밑에 이름 좀 적어주세요. 요즘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개국공개사들이 세금 연체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묻지도 않죠. 표준계약서에는 보면 상가임대차 법무부 장관이 정한 상가금 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는 보면 세금 체납 사실도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배당해 준다고요. 7월 9일, 9월 1일, 이게 10월 2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조세부터 배당하고 확정일자, 근저당 이런 식으로 배당을 받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권 다음에 있는 게 임금채권, 월급, 최우선 면제 받는 월급 빼고 나머지 월급, 그 다음에 조세채권, 후순위 조세채권입니다. 법정기일이 늦은 것,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거 배당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 순서도 시험에 2번 출제됐다. 자, 다음은 165페이지 2번 민사집행법 주요 내용입니다. 방가로 1번 미등기 건물의 강제집행 가능. 악덕 채무자들이 건물은 다 지어놓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하면 옛날에는 경매 넘길 수 없었지만 2002년 7월 1일 민사집행법이 도입되면서 지금은 그 건축허가 신청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만 입증해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방가로 2번 1기 2회 입찰, 3번 기간 입찰, 4번 호가경매제도 부활인데요. 매각 방식이 3가지입니다. 기 1 입찰, 호가경매. 기간 입찰이 있다. 길 입찰은 입찰표를 적는 거고, 호가 경매는 불을 호자 가격 가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가격을 높여가는 방식을 호가 경매. 길 입찰은 입찰표를 문서로 적는데 이 2가지 길 입찰과 호가 경매는 1기일 2회 입찰, 오후에 하루에 밥 먹고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회 입찰을 할 때에도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천안지원 이런 데서 했는데 세매각만 유찰돼서 세매각 됐을 때만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 기간 입찰은 입찰기간 일주일 이상 1월 범위 내에서 입찰기간을 주고 입찰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를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을 기간 입찰이라고 합니다. 3가지 방식이 있다. 165페이지 방가로 5번 매수 보증금을 인하했다. 옛날에는 매각 가격, 매수 신청 가격의 즉 입찰가, 응찰가의 10%였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다.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이게 27회 기출문제 나왔어요.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만 내면 된다. (2억 3천) 잔금이 이제 2억 3천이죠.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자,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2등. (2등을) 하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내야 됩니다. 2등을 왜 뽑느냐 하면 계약금만 보증금만 걸어놓고 나중에 잔금을 안 내면 이 보증금은 안 돌려줍니다.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이거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2억 3천만 원에 사면은 결국은 1등한테 2억 5천에 판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2억 3천 2천만 원 합하면.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인을 뽑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보면 차순위 매수 신고는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좋은 물건은 기회가 안 들어오고 안 좋은 물건만 기회가 들어온다고요. 현실은. 자, 그 다음에 166페이지 방가로 6번 함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56번에 1, 2, 3번이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10%. 그 다음에 공매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항고보증금은 매각 가격의 10%, 10분의 1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최저 매각 가격이 만약에 9천만 원인데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본인이 써낸 금액의 10%를 내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10%를 내면 되니까 900만 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잔금이 9,100만 원이다. 차순위 매수 신고하려면 이 9,100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내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된다. 항고하려면 이 매각 대금의 10%인 1,000만 원을 공탁해야 되고 채무자, 소유자인 경우 이 1,000만 원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이 1억에다가 연 15% 민법상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연 15%. 15%면 1억에 15%면 1,500만 원. 1년에 1,500만 원 나누기 365일 하면 하루 이자가 한 42,000원 정도 됩니다. 42,000원인데 예를 들면 뭐 90일 가량 90일이 걸렸다면 4936 이자가 가량 360만 원이 4936 360만 원 들어갔다면 나머지 이자 빼고 640만 원만 돌려줍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의 경우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고 보증금을 받습니다. 방가로 7번 대금 지급 기한제입니다. 옛날 대금 지급 기일이었는데 지금은 대금 지급 기한, 아까 6월 28일까지 돈 내면 된다 했죠. 옛날엔 정해진 날만 딱 돈 낼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방가로 8번 배당 요구의 종기를 옛날에는 매각 허부 결정기일,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하면 되는데 지금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선순위 임차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이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단축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방가로 9번 인도명령의 범위를 확대했다.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금 납부하고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이 안 되고 명도소송해야 된다. 인도명령은 소송비도 안 들고 신속하게 가능한데 명도소송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비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했습니다. 167페이지는 매수 신청들의 예규 규칙은 앞에서 다 비교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비교해서를 공부를 하시고 173페이지 뒤에 있는 각종 목적 등은 앞에 했던 걸 다 비교해서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한번 꼭 읽어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진도를 다 마치고요.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